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 사실 정채진 프로님을 모시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채진 프로님이 책을 번역을 하셔가지고 네. 워런 버핏의 2단계 주식 투자 전략, 처음 만나는 가치 투자 교과서. 네. 이 책을 번역하신 김에 저희가 모실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이 좀 번역하십시오. 자주 좀. 네. 책도 좀 많이 쓰시고. 알겠습니다. 별 말씀을. 네. 아니, 제가 그 정채진 프로님하고 한번 꼭 이제 대담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얼굴 노출되는 걸 좀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프라이버시도 보호해드려야 네. 되고, 그래서 자주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네. 이제 겸사겸사 또 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까지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버핏이 이제 올해 은퇴한다고 밝혔잖아요. 네. 2025년 연말에 은퇴한다고. 네. 최근에 또 마지막 주주 서한도 보냈고, 네. 버핏의 은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예. 별 감흥 없이 감흥이 없다고요?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버핏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버핏 엄청 좋아하는데 네. 어차피 워렌 버핏이 은퇴하든 하지 않든 워렌 버핏이 그동안 보여줬던 성과라든지 아니면 그 성과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게 주주서한이나 그리고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 기록들. 네, 기록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한 거장이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이렇게 물러나가는 네. 나는 데 대한 소외 이런 아쉬움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이 특별히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계속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거니까. 영원히. 네, 영원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투자하는 동안에. 그렇죠. 1930년생.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그러면 95세 뭐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워런 버핏의 2단계 주식 투자 전략 처음 만나는 가치 투자 교과서 요거는 입문서더라고요. 네. 그 사실 이게 스토리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다. 이 책이 그 아마존 베스트셀러 2020년에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 번역하고 나서 보니까 다시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내용이 번역할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번역자 정채진이 봤을 때랑 네. 독자로서 봤을 때는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기본을 이렇게 충실하게 처음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은 그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처음 읽는 사람, 처음 투자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한번 꼭 읽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다른 책하고는 약간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DCF를 가지고 하는데 맞아요. DCF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단점을 잘 커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좀 재밌게 그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경험이 쌓여야지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그런 면에서는 처음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읽을 만한 그런 좋은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워런 버핏은 알아도 워런 버핏 관련된 책은 또 많이 안 읽으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입문자들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요즘에 주변에서 이제 주식 사도 되냐? 삼성전자 10만 원 넘었는데 지금 사도 되냐?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사서 선물해 주시거나 권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요. 맞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워렌 버핏 관련 책이 몇 권 있나 봤더니 거의 초기에는 나왔던 걸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몇 권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근데 그 책들도 좋은 책들이었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DCF 방법을 가지고
내재 가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 읽고 그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워렌 버핏 관련된 그러니까 좀 더 워렌 버핏의 직접 하는 말이 담긴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더 생각이 쉽게 들었습니다. 와닿을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근데 왜 워런 버핏도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웬만큼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네. 버핏 책도 많이 나오고 네. 존경은 합니다만 좋아는 합니다만 또 개인 투자자들이 버핏처럼은 또 잘 안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혹시?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경제적 해자가 확실한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하고 해외 주식시장 환경이 좀 다른 면들도 다르죠. 있고 그래서 저는 경제적 해자 부분은 약간 포기하더라도 사이클 같은 거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형. 네. 한국의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산업이나 뭐 화학 산업이나 이런 사이클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많기 때문에 투자 기간도 좀 짧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이 정도 보는데 워렌 버핏은 그래도 5년에서 10년을 최소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고르잖아요. 3년이 짧은 건가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3년이고 한국 사람들한테 3년은 예. 아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투자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응용된 형태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그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따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받아들여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다 변주가 있는 거잖아요. 변주.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나서부터 이 투자가 쉬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명한 투자자를 읽어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점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투자자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걸 보면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지금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세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주주 환원과 관련된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5천, 6천, 심지어는 10,000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기업의 가치하고 가격의 괴리만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그런 시점 선택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언제 내가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보고 그 가격의 괴리가 있을 때 들어가는 가격 선택 투자자거든요. 근데 현명한 투자자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점 선택 투자자냐, 가격 선택 투자자냐.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실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보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또 좋은데 더 갈 것 같고 아니면 올라가다가 조정받는데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시점 선택 투자자들이라서 그렇거든요. 그게 또 직관적이죠. 네. 자극적이고. 네, 자극적이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워렌 버핏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사람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올라가는 장에서는 더 많이 투자하고 싶고 빠지는 장에서는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방식이 가격 선택 투자자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더 이상 살만한 회사들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들어오는 현금을 계속 쌓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사상 최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직전에도 그때 많이 나왔던 게 현금이 계속 쌓여 나간다. 뭐 그래서 이게 고점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고점을 예측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기준에 맞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터졌을 때 이제 떨어지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경쟁력 있는 회사고 나중에 회복해서 더 올라갈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간다기보다는 충분히 현금 흐름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하고 기업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팔만한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보유하고,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가가 더 오를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그 대신에 그런 이벤트가 왔을 때 그럴 때 가격 기준에 맞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방법으로 투자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현금을 쌓아가고 있는 건 과열을 예측하다거나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싸게 네. 살 기업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현금 모아가고 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지수하고 관계없이 네. 싸 보이는 회사가 나오면 또 투자하고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적어질 수밖에 별로 없잖아요. 없을 테니. 네, 그런 거죠. 또 이 책이 특이했던 게 워런 버핏의 2단계 주식 투자 전략 네, 중간중간에 서약서가 등장합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보다 책에서 네, 뭐 서약하고 책 보라는 거는 처음 겪어보는데 네. 이게 뭐 투자 철학? 네.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네, 걸까요? 네. 이 저자가 참 재밌는 게 예. 17살 때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요? 네, 네. 저자가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2020년에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성과가 꽤 좋았나 봐요. 데니얼 지와니. 네, 네. 근데 하워드 막스랑 빌 에크먼 이런 분들도 찬사를 보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것까지는 젊은 제가 친구한테. 잘 검색을 안 해봐서 이거 잘 써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네. 젊은 친구한테 그 투자의 대가들이 뭐 좀 칭찬을 해줬나 보네요. 나름대로 그냥 책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는 좋은 책에 있는 내용을 뺏겨 와가지고 거지. 그냥 썼네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 있고, 예.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가지고 이걸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 있는데, 네. 이 책은 그 후자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거를 17살에 쓰면서 네,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서약서를 이렇게 네, 책에다가 네. 근데 이제 그 서약서가 그 밑에 예. 주석에도 나오지만 설득의 심리학, 치알디니 책의 설득의 심리학에 보면 일관성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약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직접 써보면 다음에 이제 어떤 그거를 거슬러야 되는 일이 생길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서약서를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7살 때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그때 이미 읽었다라는 것도 그런 거 보면 꽤 똑똑한 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이제 투자책만큼이나 심리책 많이 읽어야 된다. 네. 저도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서약서를 쓸 필요. 이거 네. 나중에 냉장고에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닐까? 네, 네. 아,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네. 나중에 번역하고 다시 읽었을 때, 그래도 이거 초심자가 읽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네. 저도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투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의 내재 가치를 집중해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인데, 근데 내가 정말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내가 찾으려고 해왔나? 물론 이제 찾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걸 잊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있게 되죠.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걸 되짚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네. 처음 투자를 접하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책을 한번 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요새 코로나 때도 비슷한 통계가 있었는데, 네. 투자자를 나이와 성별로 나눴을 때 제일 취약한 투자자가 누구냐면 20대 남성이잖아요. 혈기왕성한. 네, 네. 근데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20대 남성이 제일 투자 성과가 안 좋다. 그래서 20대 남성 투자자가 처음에 투자한다면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좋은 철학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워런 버핏이 거의 유언처럼 남긴 얘기가 자기 사후에 네. 자기 부인에게도 네. 그냥 S&P 500 지수 사서 모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네, 요즘에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수 투자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미국 대표 지수 같은 거. 네,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초과 수익을 위해서 더 액티브하게 네. 개별 종목을 또 발굴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은 누구나. 이 책에서도 보면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나은 이유 이런 걸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이런 투자 내용 혹은 방향성을 봤을 때 정치진 프로님은 좀 어느 쪽을 더 추천, 권유하고 네. 싶으세요?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업 탐방을 가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 산업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투자만 생각하는 직업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성과라는 게 사실 물론 이제 특출한 성과를 내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그냥 벤치마크인 코스피보다 약간 좋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살짝 떨어지는 따라가기 바쁘죠. 네, 따라가기 바쁜 그런 성과를 내는 게 이분들이 이제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네. 모래주머니를 잔뜩 달고 달려야 되는 그런 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하게만 행동을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 때문에 훨씬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 이상은 담지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이상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 이상은 담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수 추종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섹터별로 이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를 본인은 알아요. 약간 주식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이제는 진짜 투자해야 될 시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펀드에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돈을 맡긴 사람들이 못 견디고 빠져나가서 그쵸. 그러면 이제 환매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 시점인 걸 알면서도 투자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2020년 초에도 막 지수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막 돈 찾아간다 그러고 막. 기관 투자자들이 몰라서 그때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 기관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적정 주가를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투자해야 되고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더 현명하게 그러니까 원칙만 잘 지키고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AI 덕분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데는 뭐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그러면 정치진 프로님도 투자하실 때 AI 도움을 좀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를 가지고 사실관계 조사할 때는 그걸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니? 이거 뭐,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경쟁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마켓쉐어라든지 뭐 원재료는 어떤 거를 구입해가지고 하는지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기사 같은 거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제공을 하고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가공하는 과정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한 3시간 걸려야 되는 작업을 지금은 한 20분, 30분만 해도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사업 보고서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AI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안에서 뭔가를 또 이제 생성해달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럼요. 좋은 시대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는 그래서 그 답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시대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결과를 좀 공유해 주세요. 농담입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저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제미나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쓰면 좋고 둘 중에 하나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해서 유료로 한 3만 원 정도 하면 월 구독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하루 종일 뭐 써도 관계없는 수준이고 그래서 자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진 프로님도 AI와 함께 하신다는
또 그 워런 버핏의 2단계 주식 투자 전략, 정치지 프로님이 최근에 번역하신 책 바탕으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물론 이제 버핏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현금 흐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현금 흐름하고 순이익이 이제 회계적인 특성 때문에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투자를 안 하지는 않는데, 네. 화학회사, 제가 롯데케미칼을 다녔었잖아요. 그 첫 직장이었던 네, 거예요. 네, 첫 직장인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 중국의 투자 붐이 막 시작되는 그런 초입이었기 때문에 석유화학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롯데케미칼은 그 당시에는 이제 롯데케미칼이 아니고 호남석유화학이었는데 운이 정말 좋은 회사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을 그때도 제가 지켜봤고 회사를 나오고도 지켜봤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왔냐면은 경기 불황이든 아니든 투자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투자 시점도 선택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황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의사결정을 해서 불황 기간에도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놨다가 이어가서 좋아지면 성과가 훨씬 나오고 벌고.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한 20년 정도.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잘못한 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중국 같은 데서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순수출 국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다 에틸렌 같은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과잉 투자가 되어 있는데도 그 과거의 그 공식을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한번 이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장치 산업의 특성이긴 한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벌어들인 걸 계속 또 투자하고 그래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한번 0을 곱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0을 곱해버리니까 이게 모든 게 0.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어둡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금 흐름 순이익보다는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기업들을 찾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장치 산업인 경우가 많고 제조업. 네, 제조업.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좋은 기업을 찾아 나가면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순이익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오거나 아니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더 나오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2020년 그럴 때 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순이익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영업 현금 흐름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봐도 꽤 괜찮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주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8만 원, 19만 원 아마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투자했던 데서 약간 회수기에 접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더 괜찮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장치 산업도 사실은 그런 시점에 턴어라운드를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2차 전지가 없었더라도 그 시점에는 순이익보다는 현금 흐름 같은 거를 좀 더 보고 그랬으면 투자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볼 수도 있는 상태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금 흐름, 물론 이제 잉여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은 제한적이지만 그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순이익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사이클이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더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이클 투자를 되게 쉽게 막 다루시는 분들과 사이클 투자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확 나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과거랑은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철강하고 화학은 이제 중국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고, 네. 조선 뭐 이런 거는 뭐 사이클이 엄청 또 길어졌고, 네. 지금도 그럼 사이클 투자를 좀 계속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세요? 네, 뭐 저는 사이클 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21년, 22년 요때 제가 이제 다른 투자자들 만나면 예. 조선주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조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클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그 시점에는 투자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조선주, 지금 이제 적기다 이런 건 아니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선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제 잘하는 어떤 다른 투자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조선주는 한번 클락슨 인덱스 기준으로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근데 이게 진짜 붐을 일으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업사이클로 가는 게 맞는 상태라면 네. 그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6년에서 7년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투자는 그게 한번 업사이클이 시작되면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물론 그 반대의 하강 사이클에 만났는데 이거 턴어라운드 쉽게 예측하면서 들어가면은 뭐 무덤이거든요. 근데 한번 제대로 올라가는 거를 파악하고 투자를 하면 성과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전에 2000년 중반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2007년부터 엄청 네, 좋았죠. 2000 뭐 한 2년에서 7년까지. 그 당시에 몇 가지가 이렇게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을 올라가게 만드는 가장 크게는 조선 배가 한 25년 정도 그 선주가 받아서 이제 폐선할 때까지 한 25년 정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됩니다. 네네. 그게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멕시코만에서 유조선이 침몰했는데 기름 유출 때문에 그 유출된 회사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단일 선체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절판 하나였다면 이중 선체로 해라라는 그런 시대적인 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선주들도 이 경제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이제 중국이 투자 붐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운임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초기에 보면 대한해운인가요? 뭐 그 당시 이름이 대한해운이었던 네네.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뭐 지금은 H&M인가요? 현대상선. 예, 현대상선. 이런 것도 많이 올랐어요. 운임이 급등하니까 선주들 입장에서는 배를 발주를 하면 3, 4년 안에 이게 회수가 되는 그런 운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세 가지가 딱 한번 만나면 뭐 십몇 년에 한 번씩 조선주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클도 어떤 게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운임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H&M 이런 운임 기준으로 보면 한 3년 만에 회수하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000년 그때 후반 이후부터는 조선업이 불황에 접어들어서 이게 노후화된 선박들이 있었던 거죠. 시간이 좀 호황기에서 지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2022년, 23년 요때 보면은 조금 더 노후화 교체 사이클이 남아있는 시점이었는데, 근데 그걸 앞당기게 만든 게 CO2 규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듀얼 엔진으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요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선주들이 발주를 하는 거죠. 근데 또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불황이었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갑자기 몰리고 공급은 늘어나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요런 장치 산업의 특성이 P와 Q가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네. 제품 가격하고 제품량. 그리고 두 개가 좋아지니까 영업이익률이 급증하거든요. 올라갈 때는. 근데 또 이게 한번 발주를 하기 시작하면 기존에 노후화됐던 선박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십몇 년간
교체를 제한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운임도 괜찮고 그러니까 선주들이 규제도 받고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락슨 인덱스는 이제 여러 가지 선박들의 믹스된 인덱스긴 하지만 그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6, 7년 올라가요. 이게 50년대,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기는 힘든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이런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서 21년부터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한 26년, 7년 정도까지는 상승 사이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죠. 약간 장치 산업이 이런 그 산업의 특성 같은 거를 제대로 파악하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턴어라운드를 섣불리 예측하면 이게 들어갈 때마다 물리거든요. 그렇죠. 네. 엇박자. 네. 그런 게 이제 경험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과거의 사이클 같은 거를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2006년, 7년도에 이 조선업의 사이클을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네. 사이클도 이제 경험과 당연히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2022년에 사이클 잘못 탔으면 또 이제 힘들어졌던 그런 산업들도 있는 거고. 예전에 21년 말 그때도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뭐 슈퍼 사이클 막 이야기는 많았었으나 또 거꾸로 가는 측면도 좀 있었고.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배경 지식부터 좀 갖춰놔야 된다라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손진짱님 나오셔서 반도체에 대해서 한 번은 SK 하이닉스를 몇 년 전에 그때 맞아요. 굉장히 8만 원대. 1년 뒤에도 그 가격보다 낮게 있으면 본인이 삭발하겠다고 했던 그런 말씀하셨고 삭발릭스. 최근에도 한 몇 개월 전에 삼성전자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특성들, 사이클의 특성 같은 걸 잘 아시는 분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있으면 너무 좋고, 또 와이스트릿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의 조선주 같은, 그때 8만 원, 9만 원대 하이닉스 같은 사이클 혹시 요즘 보이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느낌이 난다, 아니면 이렇게 냄새가 난다. 저 친구 저기 이제 바닥에서 막 돌아설 것 같다. 혹시 안 보입니까?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섣불리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고 제 주변의 지인들이 투자할 회사를 좀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일반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근데 저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가장 큰 거는 제가 틀릴 수 있고, 틀리지 않는다 해도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한 3년이나 4년 뒤에 너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없더라고요. 3년이나 4년 뒤에는 대부분이 없겠죠. 뭐 1년 뒤에 물어봐도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대부분 또 못 견디죠. 제가 얘기한 가격보다 더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못 견디고, 그다음에 또 제가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따라다니면서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되게 조심스럽죠. 이런 데서 이야기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전제 조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또 변하면은 판단도 바뀌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뭐 이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또 어려운 일이죠. 피곤한 일이고. 해서 죄송합니다. 못 끄집어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정채진 프로님이 신중하십니다. 제가 만나뵙는 그 어떤 분보다도 아주 신중하십니다. 다른 뭐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다시 워런 버핏의 2단계 주식 투자 전략,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밸류에이션 좀 여쭤볼게요. 왜 그 기초적인 밸류에이션 PER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PER, PBR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사실은 이제 투자의 걸음마이기도 한데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하는 게 PER만으로는 진짜 기업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은 다르게 하는데요. PER이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그러니까 PER은 사실은 기업 가치의 결과물과 주가,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의 비율만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PER 자체만으로는
정보가 있다고 보기 힘든데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많이 계산해 본 사람들은 PER도 대용치로서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ER이 무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고 PER도 상당히 유용한 지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걸로 이렇게 해보면 어떤 기업이 순이익이 100억인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ROE가 20%가 한 10년, 20년 유지된다.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30%가 계속 유지된다. 어떤 기업은 10% ROE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가정을 해놓고 엑셀로 이렇게 해보면 재밌게도 ROE가 20%가 한 20년, 10년 유지되는 회사랑 그런 회사들은 PER 한 20배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한 7, 8년 만에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이익을 다 돌려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ROE가 10%인 회사를 PER 10배에 사는 것도 한 7, 8년이면 회수가 돼요. 그 다음에 ROE 30%짜리를 PER 30배를 주고 사도 7, 8년이면 회수가 돼요. 네. 근데 기간을 더 넓히면은, 길게 하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ROE 30%짜리를 PER 30배에 산 거하고 ROE 10%짜리를 PER 10배에 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30%짜리를 30배에 사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더 길게 유지되는. 근데 이제 ROE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 자체가 회사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높은 PER을 줘도 되겠구나. 물론 이제 순이익과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회사인 경우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ROE가 높은 기업은 PER이 높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OE가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ROE가 한 30% 정도 앞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그것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한 3, 4년 동안에 유지될 것 같다. 사업의 환경을 봤더니 그런데 PER이 15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건 비싸다고 볼 수가 없는 상대적으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DCF 같은 거를 엑셀 같은 걸로 많이 이제 DCF의 단점이 뭐냐면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향후 현금 흐름에 대한 가정, 그다음에 할인율에 대한 가정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긴 있지만 근데 할인율을 금리에 따라서 변동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10% 정도의 할인율만 적용하면 결국은 미래의 현금 흐름만 예측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한다는 건 미래의 PER도 예측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DCF 여기 책에서 소개하는 그런 DCF를 엑셀 가지고 한 개 기업 가지고도 여러 형태로 현금 흐름을 바꿔보고 그러면 이제 PER에 어떤 PER을 적용할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그 사이 어디에서 이렇게 그런 걸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보면 감이 오거든요. 이 기업에 그 다음에 또 한 2년, 3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게 뭔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PER을 적용해 줘야 될지 그런 게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사실은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고민거리가 밸류에이션인데 사실 밸류에이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은 이 기업이 진짜 싼지 나쁜지는 어떻게 보면 한눈에도 알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순이익이 3천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년. 근데 시가총액이 1조예요. 그럼 그 기업은 싸죠. 그냥 한눈에 봐도 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 이게 그 다음에 순이익이 앞으로 더 늘어날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회사를 정밀하게 뭐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내재 가치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처음 투자하는 사람은 기업이 내가 투자한 시점부터 적어도 한 2년, 3년은 계속 좋아질 회사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초심자들은 잘 하기가 힘드니까 가능하면 이제 저평가돼 있는 회사를 고르려고 노력하다가 그래 보면 이제 잘못 판단했을 때도 조금 덜 다치고 그런 선택을 이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것도 네. 방향도 알아야 되는 거. 왜 네. 우리가 몸무게 재고 네, 체지방률 이런 거 따질 때 네, 지금 70kg에 체지방률 얼마인 것보다 내가 그럼 체중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네, 근육이 더 많이 생성되고 있는지 지방이 늘고 있는지를 보면은 네, 건강해지는 방향인지 네. 나빠지는 방향인지 아는 것처럼 네, 네, 기업도 똑같은데 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공식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네, 한 번쯤 해보시면은 또 거기서 좀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네. 네. 연습하기에는 요 책 방법대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보면은 그 배당의 내재 가치 계산하는 네. 챕터도 있더라고요. 네, 배당 중심으로. 네. 혹시 정프로님도 배당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배당보다는 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성장.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중요한 시점이라기보다는 용기를 내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배당을 사용하는 안전마진. 네, 성격으로. 안전마진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 그때 한 1,400까지 빠졌잖아요. 예. 그때 저점에 가장 인상적인 투자자가 누구였냐면 정의선 회장이었거든요. 예. 정의선 회장이 그때 현대차 자사주를 샀어요. 거의 저점에 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익이 회복된다라는 가정만 전제하에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고 비슷한 시점에 이제 현대차를 주식을 좀 샀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기업이 이익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이라면 한 5%, 6% 정도의 배당을 준다면 그거는 확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럼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확신을 하지는 않지만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싸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도 현대차, 기아차 네. 대미 투자 협상이 원만하게 잘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6% 뭐 이래 났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한국타이어 뭐 같은 회사도 요번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저점일 때 며칠 전에 저점일 때 보면 뭐 한 달 전에 저점일 때 보면 배당 수익률이 한 5, 6%. 아까 이제 이익은 계속 꾸준히 늘어왔는데 배당도 한 5, 6% 정도 나오고 그리고 기업 실적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은 이 회사에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때 든든한 지원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배당이. 그래서 배당 한 5, 6%짜리 회사라면 관심을 가지는 시작점으로 활용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배당 5, 6% 나온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성장이 또 보이면 더 네, 성장이 보이는 게 더 좋고 그 정도라면 이제 한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근데 증시가 안 좋을 때 막 지수도 그렇고 침체돼 있을 때는 상대적인 그 기대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은데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네. 또 최근처럼 이제 막 증시 코스피가 4,000 넘어가고 하면은 주가가 또 오르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 같은 게 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네. 또 그럴 때는 또 이거 뭐 배당 메리트가 없네 또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네. 항상 또 사람의 마음이 네. 종이장처럼 막 변해가지고 이건 제 경우입니다. 제 네. 경우입니다. 근데 또 우리 증시에서 이게 조만간 또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결정이 나오고 물론 이제 최고세율이 35냐 25%냐에 따라서 또 이게 천양지차가 네.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고 최고세율이 25%로 정해지면 네. 배당 투자에 대한 메리트 어디 더 많이 좋아질까요?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만약 25%다 그러면 하고 싶을 유인이 충분히 생긴다고 볼 수 있죠. 생기면 기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게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ROE가 계속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은 계속 쌓이는데 그 주주 환원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익이 좀 늘어난다 해도 이 밑에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ROE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이 네, 효율성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변화의 시작점은 될 수는 있죠.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기대를 하기에는 이미 뭐 지수도 많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되면 뭐 더 좋지만 안 되더라도 실망할 건 없고 된다고 해서 뭐 더 과도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배당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더 많아지겠구나.
그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연봉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 네.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하면 49.5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배당은 지방세 포함해도 만약에 25%가 되면 27.5니까 네. 다른 종합소득 내는 것보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27.5만 내면 제가 회장님이어도 네. 배당 많이 늘리라고 하겠죠. 네. 이건 당장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네. 저희도 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이제 또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또 응원을 해주세요. 네. 워렌 버핏 타입의 장기 투자를 하기가 힘든 요인 중에 하나도 대한민국에서. 네. 주주 환원이 어떤 형태로 되니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시각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투자자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나오면 좋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그 분산 투자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치진 프로님은 네. 이렇게 좀 많이 분산하시는 편이세요? 집중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과도한 분산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몰빵도 좀. 네, 예전에 초기에는 몰빵 많이 했고. 근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정치진 프로님을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까. 정치진 프로님이 이렇게 말씀도 되게 이제 조곤조곤하시고 굉장히 이제 침착하시고 신중하신데. 네. 그 지인분들 말씀 들어보면 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도 있으시고. 네. 예전에 네. 게임도 많이 좋아하셨고. 네, 네. 이게 음성하고 여러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배팅할 때는 해야죠. 과감하게. 정말 이게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는 많이 투자해야죠. 약간 예측하지 말라라는 거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경제나 예. 시장의 타이밍 이런 걸 예측하지 말라는 거지.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워렌 버핏의 투자 행위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은 되게 현명하게 하는 거죠.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독점적인 성격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 이 기업의 해자가 튼튼한 기업들을 이제 보고 장기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워렌 버핏보다는 경험도 짧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뭐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조금 더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드물게 확신이 드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는 이제 좀 더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옛날처럼 100% 몰빵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변하긴 했는데 이제 좀 자산이 커지셔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여서 한 기업당 한 30% 정도까지는 자산의 30%까지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채진 프로님 자산에서 30%면 어마어마한데 그 와이스트 팔아도 안 되는 건데. 그거는 투자자들마다 네. 선택할 부분이라서. 근데 저는 집중이냐 분산이냐. 네. 근데 7, 8개 기업이라면 네.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분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 이상 많이 넘어가도 한 15개 이내가 좋지 않을까 싶고. 일반 이내기도. 네, 일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조금 더 시작할 때는 분산된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기업당 한 20% 정도, 네. 라면 그렇게 20% 5개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충분히 분산 효과가 있다. 물론 이제 잘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고 네.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버핏도 그렇고 멍거도 그렇고 알수록 집중하고 모를수록 분산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 네. 하는 것처럼 뭐 애매하다 그러면은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자기 재산을 한 7분의 1로 나눠서 보일 때마다 7분의 1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안 보이면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7분의 6은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고 또 보이면 주식시장이 또 아무리 안 좋아도 7분의 3, 4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점을 보고 내 주식 비중을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신이 드는 회사가 보이면 그때 들어가고 안 보이면 뭐 약간 포모가 오더라도 현금 들고 있고 네. 그게 그러니까. 더 좋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점이 아니라 네.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보고 네. 그게 기회다 하면은 쌀 때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 네. 그게 딱 이제 버핏 스타일인 거죠. 7분의 1로 나눠야 하는 거는 왜? 그거는 하나의 뭐 7개 예시로.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동일 비중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높은 비중으로 해도 되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중에 대해서는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10%씩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험이 좀 많지 않다면 조금 더 분산하는 게 좋고, 경험이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이렇게 투자를 해봤는데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4개, 5개 그런 기업에 좀 집중해도 괜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한 4-5개 종목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없어요. 그럼 이제 포모 느끼지 않습니까? 네. 나만 없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지켜보니까 네. 국장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포모를 별로 안 느끼는 게 네. 뭐 미국 지수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고 네. 아니면 뭐 코인 투자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포모가 안 느껴져요. 네. 근데 국장이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조선이 없는데 조선만 날아갈 때 네. 조방원도 그렇고 네. 반도체 없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날아가고 있을 때 네. 엄청 포모를 느끼시더라고요. 혹시 정치인 프로님은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럼요. 포모 느끼는 게 많죠. 많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그때 많이 올라갈 때 예. 그럴 때 포모 느끼고 저도 2003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22년이 됐는데 투자한 지 22년 동안 느낀 거는 뭐냐면 이번 기회를 놓쳐도 조만간 또 다른 기회가 또 온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저 산업에 대해서 저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투자를 못했다면 그냥 잘 되는 사람들 이렇게 박수 쳐주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땐 나는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모는 쓸데없는 감정이지 않나. 물론 이제 느껴지기는 하죠. 그럴 때는 뭐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흘려보내고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가짐을 가져가면 되지. 쓸데없는 감정이다. 네, 쓸데없는 감정이다. 그래서 뭔가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중요하고 예전에 저희 YG 클럽 오셔서 특강해 주셨을 때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또 중요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건 이제 책을 보면서 배울 수 있지만 감정 컨트롤 하는 거, 포모도 대표적인 거고 공포 상황에서 공포를 먹지 않는 거, 무슨 뭐 공포 상황에서 탐욕을 느끼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껴야 한다라는 버핏의 말이 기질하고 이거는 정반대인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하고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인간의 본성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 약간 공포스러울 때 공포를 느끼고 탐욕스러울 때 내가 탐욕을 느낀다면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단순한 예죠. 요런 게 이제 몇 가지가 겹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금융투자협회 같은 데서 신용잔고를 매일 발표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점을 잘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글 같은 걸 자주 안 쓰는데 가끔 쓰시는데 아주 뭐 한 1년에 한 번 요새는 그 정도 하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12월 10일 날 2024년 12월 10일 날 그때가 언제냐면은 계엄 사태가 터졌는데 탄핵이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실패하고 다음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이 화요일이었나 그런데 그때 아침에 제가 글을 썼어요. 그때 이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불안하다 그러고 정치적 환율도 올라가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때였는데 근데 기업들 실적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주가 빠질 때 이럴 때 보면 신용잔고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많이 이렇게 반대 매매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신용잔고가 안정적이라는 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변 분들이 되게 걱정하는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전부 다 투자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러다가 더 빠지는 거 아니냐. 뭐 2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때가 거의 바닥이야.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힘들 때 이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참다 그런 날이 되면 이제 전화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때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신용잔고 지표거든요. 근데 신용잔고 지표가 주가가 빠질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도 신용잔고가 버텨요. 안 빠지고. 그러다가 한참 어느 정도 빠져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을 때 신용잔고가 이제 마지막에 훅 빠지거든요. 뭐 반대매매. 네, 반대매매 한 3조, 4조 이런 그때가 사실 되게 안전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신문에도 그때는 나오거든요. 반대매매가 뭐 1년 만에 사상 최대다. 기록적이다. 네. 막 이렇게. 그때가 되면 굉장히 안전한, 단기적으로는 안전한 때고, 오히려. 그럴 때 사람들 안 좋은 뉴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몇 가지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단순히 신용잔고만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 대한 판단을 사실은 잘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판단하기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처음 투자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져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그런 건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기업의 내재 가치와 가격, 그러니까 그 괴리도 이런 것도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해자 정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주관적이긴 하죠. 근데 제일 좋은 거를 5라고 매기고 안 좋은 거를 0이라고 하면 경영자에 대해서도 자기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화시켜서 점수화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경제적 해자 정도, 그다음에 산업의 사이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점수화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 직전에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좀 해본다면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거를 조금 제어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이면 5점. 배당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그런 거는 뭐 1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화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점수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만의 스타일로요. 네. 그다음에 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예전에 제 친한 애널리스트들이 보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적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한 줄은 경쟁 관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 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원자재를 이렇게 이제 확보하는데 독점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네. 평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A4 용지 하나에 이렇게 적어보는 연습 그런 거 하면은 나중에 복귀도 할 수 있고 뭐 몇 년 지나서 내가 이 기업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 내 그때 판단이 맞았구나 틀렸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요런 책들이나 다른 좋은 책들을 보면 그런 거 보일 때마다 이걸 내가 체크리스트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쌓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 네. 남들이 이제 공포 상황일 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체크가 가능한데 이게 과열이냐 아니냐. 최근에는 보면 이제 뭐 AI 막 버블 논란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 물론 엔비디아 주가 지금 절반 이하에 있을 때도 뭐 거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증시가 과열일까요? 뭐 AI 뭐 버블일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저도 알 수가 없고 뭐 지금이 고점인지 아니면 뭐 앞으로 더 뭐 6천, 7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지는 진짜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 말은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어디가 고점인지 누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맞출 수는 있죠. 근데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게 운이 좋아서 맞은 거지. 그 예측을 정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되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기업의 그 본질에 집중하라.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워런 버핏에게 이 질문을 했어도 아마 똑같이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10일 날 제가 이제 용기를 가지는 게 좋다. 그리고 내년에 어느 시점이 되면 되게 좋은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100% 확신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업들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낮아 보이니까 좀 더 용기를 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일 뿐이지 그게 바닥이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대형주들, 특정 섹터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는 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 정도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저게 저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렇고 반면에 지금도 이 회사는 저평가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는 뭐 어렵죠. 그러니까 전혀 살 주식이 안 보일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나 최근처럼 이제 바닥에서 지수가 한 몇 프로 올랐나요? 한 7, 80% 올랐나요? 지금? 그죠? 올해만 그 코스피 YTD로 한 70% 중반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약간 좀 흥분되는 이런 감정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를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계좌 인증하고 캡처하고 싶을 때. 네, 하고 싶을 때 조금 눌러야 되는. 눌러줘야 되는.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해지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을 선별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그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작년 12월 그때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지금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고점이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얼마든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수가 더 오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보다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고 실적 나오면 이제 그런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페이스북에 혹시 글 쓰신 게 아직까지는 거의 1년에 한 번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근에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어떤 글 같은 걸 올리고 싶고 이런 욕구가 많았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측한다고 해서 맞추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를 내가 계속 쓰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참가 제가 정치인 프로님한테 연락드렸던 게 그것이 아마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 쓰실 때 저희가 이거 피드를 가져와서 와이스트리트 홈페이지 저 이제 아티클 올리는 데가 있거든요. 기사처럼. 거기에다 외부 칼럼식으로 올려도 되냐 연락드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페이스북에 글 쓰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올라오게. 근데 안 올라오는 안 쓰셔서 그렇군요. 열심히 쓰십시오. 농담입니다. 오늘 저희가 워런 버핏의 2단계 주식 투자 전략 이 책을 바탕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처음 만나는 가치 투자 교과서. 이 책은 이제 입문자들에게 권하는 버핏 입문서이자 조금 이제 실력 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입문자들에게 또 선물해 주시면 좋을 만한 책으로 저는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보면은 역자 후기를 좀 쓰셨더라고요. 번역자로서 한 말씀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혹은 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투자란 결국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워렌 버핏의 이제 글들을 쭉 읽어보면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 바이블 이런 데 보면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들이나 그 주주 서한에서 썼던 말들을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철학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제 전쟁이 상시화되는 그런 곳에 태어나서 워렌 버핏이 장군을 했다.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 됐을 것 같거든요. 지략. 네, 지략이 책상, 뛰어난.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사람 손자병법 같은 거 이런 데도 보면 되게 워렌 버핏이 했던 말들하고 비슷한 뉘앙스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하자면,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네. 워렌 버핏의 고모하고 삼촌한테 쓴 편지가 이제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는 데 보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1,000를 넣어놨다. 근데 이 비상금은 너희들이 필요할 때 그때 잠깐 꺼내서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순간이 끝나면 다시 채워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이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잖아요. 근데 투자할 때도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제 그냥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비상금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거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변동성 같은 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욕심이 좀 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비상금을 가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비상금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나중에 어떤 변동성을 가져주는 이벤트 이후에는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빚 없이 투자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약간 분산돼 있고, 그런 투자자들은 그런 위기가 와도, 그러니까 저랑 이제 친한 형 중에 지난번 코로나 때 현금이 하나도 없이도 이 코로나 때 떨어지는 걸 다 맞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 행동도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비상금이 별로 없어도 괜찮은 분들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는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거를 이제 그 편지를 언제 읽었냐면 1970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금고를 열었는데 그게 이제 그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당연해 보이고 뭐 뻔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이제 주주서한 이런 데 딱 써놓으면은 좀 느끼는 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도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반복해서 뭐 워렌 버핏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적어놓고, 뭔가 투자를 할 때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럴 때 그런 거를 읽어보면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금전적인 비상금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종의 마음의 여유 공간 네, 같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 왜 정채진 프로님의 이런 대담 말씀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시장이 흔들릴 때나 공허할 때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네. 선진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 정채진 프로님 과거 영상 뭐 몇 번씩 돌려본다고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또 이해가 됩니다. 어떤 금고 속의 비상금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여유 공간으로. 네. 그리고 워렌 버핏 항상은 아니고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철옹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금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워렌 버핏의 그런 철학을 받아들여서 좀 실천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좋은 성과들을 낼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너무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네네. 100% 다 투자해도 되고, 네. 그런데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워렌 버핏의 그런 좋은 말들,
그런 말들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습관화하면 감정 같은 거를 좀 더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역자곡이 예. 그런 말을 썼는지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런 게 아마 이제 워렌 버핏 책 같은 거를 읽으면서 그렇죠. 네. 일종의 철학책. 네, 철학책 같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말을 썼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역시 두고두고 다시 또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영상. 그리고 또 이제 워런 버핏 입문자들을 위한 처음 만나는 가치 투자 교과서라는 부제가 붙은 워런 버핏의 2단계 주식 투자 전략. 이 책에 오늘은 번역자로서 정치진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번역하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초심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식적인 그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들어서 번외편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돼요? 버핏이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괜찮을까요? 왜냐면 올해 연초에 버핏이 은퇴 선언하고 거의 주가가 멈춰 있잖아요. 지수 올라가는 것도 반영 하나도 못하고 물론 이제 현금성 자산 많다고는 합니다만 그렉 에이블이 이제 연말부터 이제 차기 회장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버핏을 가까이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렉 에이블이라는 이제 차기 버크셔에서 이제 회장일 텐데 그 이후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는 게 옛날에 GE도 보면은 재결치가 물러날 때 그다음 후계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뭐 잘 선택했다 그렇게 하고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한 걸 다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거든요. 물론 재결치가 안목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고른 사람인데 성과가 안 좋았고 워렌 버핏이 잘 골랐을 수도 있고 잘 선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뛰어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분도 근데 자산이 이게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운용하기가 만약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자산의 한 100분의 1이다. 그럼 그 후계자도 엄청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 규모가 커졌는데 그걸 되게 현명하게 잘하려면 워렌 버핏급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그렉 에이블이라는 분도 사실 환갑이 넘었더라고요. 다른 회사에서 거의 은퇴할 뿐인데 버크셔에서는 이제 차기 회장. 덩치가 너무 커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만. 그러게요. 뭐 사실 뭐 워런 버핏만큼 한다면 그게 워런 버핏인 거죠. 근데 사실 워런 버핏은 8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인 거니까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진 프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